담양 창평에 있는 오란충웅탑. 임진왜란을 포함한 조선시대 5대 전란 당시 순전한 호남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의병 활동을 펼친 호남 지역의 전통은 그대로 한말 의병으로 계승되었다. 1908년대가 가장 극성기인데 8만 명 가운데 2만 명 정도가 호남,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리고 1909년에는 전체 연 인원으로 약 4만 명 정도인데 2만 3천에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일본 측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전라도에서 진행했다고 하고 있고, 호남 지역을 넘어 타 지역의 의병 항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호남 의병들. 전라도는 한말 의병 활동의 중심 무대였다. 구국의 선봉에 섰던 그들의 처절한 항쟁과 희생, 그 숭고한 발자취를 살펴보자. 장성 진원면에 자리한 고산서원. 구한말의 대표적인 유학자 노사 기정진을 기리는 사당이다. 기정진은 철저한 주리론자로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 출신 제자도 많았는데 직계 제자의 수가 무려 600여 명. 여기에 그들의 제자까지 포함하면 그의 문화생은 8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나자 그는 전국에서 최초로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는 그의 무덤 근처에 위정척사탑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제 호남 지역이 17, 18세기에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쇠락하다가 이 19세기에 이 기정진 학파가 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 성하게 되는데, 어떤 사회 경제 정책 이런 개혁책들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서 당시 위정척사 사상의 이제 그 사상적 기반이 되었죠. 그 문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의병 항쟁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위정척사탑 앞에는 한말 의병 활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호남 의병장이자 기정진의 제자였던 세 사람, 기우문과 고광순, 기사면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국권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한말의 의병 전쟁은 크게 4시기로 구분되는데, 그중 1차 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계기가 되어 촉발되었다. 당시 호남에서 최초로 거병한 이는 장성 출신의 송사 기우만. 그는 기정진의 친손자이기도 했다. 이에 후흥의 창평에서는 고광순이 거병을 동호했다. 장성에서 합류한 두 의병장은 다시 당시 전남 지역의 거점인 나주로 이동해 나주의 의병들과 힘을 합쳤다. 이때 기우만은 우도 의병 대장에, 고광수는 좌도 의병 대장이 되어 나주를 본영으로 세력을 키워나갔다. 나주가 그 당시에 1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 때 유일하게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농민군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충지였죠, 나주 지역이. 광주에서 이제 마지막 광산해명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신기성이라는 사람이 성리사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고종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해산을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근왕주의자들이니까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해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조선의 운명은 날로 쇠퇴해져만 갔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자 이에 격분한 전국의 의병들이 다시금 창의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호남 지역의 경우 태인, 장성, 창평 등지에서 구국의 횃불이 뜨겁게 타올랐다.
일단 최익현과 임병찬 연합을 해서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게 이제 중기의병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의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기의병과 같이 북상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다만 이제 북상을 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그 당시에는 각국의 영사관들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담판론이라 해가지고 열강들과 합의하에 일본을 물리치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삼는 거죠. 하지만 정신적 지주였던 최익현이 진위대에 체포되면서 중기 호남 의병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만다. 실제 전투 역량도 미흡해 도처에서 해산되는 부대가 속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고광수는 굴하지 않았다. 1907년 1월 24일 고향 창평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킨 그는 무등산 일대를 의병 활동의 무대로 삼고 화순 동북지소를 습격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당시 고광순 부대의 활약은 일본군의 조선 폭도 토벌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조차 고광순을 고충신이라 부를 정도였다. 이제 한말 의병이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일어나는데, 다른 의병들이 그 뭐 1차 또는 2차, 3차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서 고광수는 1차 의병부터 3차 의병까지 계속해서 일으켰던 것이죠. 1907년 헤이그 밀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본은 정미 7조약으로 조선의 사법, 행정, 치안권을 완전히 장악한 후 그해 8월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그러는 사이 의병에 대한 일제의 참혹한 보복 작전도 실행에 옮겨졌다. 의병의 근거지를 박멸한다는 명목 아래 고광순의 집은 모조리 불탔고 가족들도 무참히 변을 당했다. 창평 월봉산 자락, 고씨 종택에 솟아오른 불기둥은 그의 고향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고 말았다. 녹천의 아드님이 농하셨는데 일경이 와서 불을 질리려 할 때 그 말 못하시는 분이 저항을 하자 당시 일본군이 차고 다녔던 칼로 무참하게 이렇게 찌르고, 유천리가 전부 장흥 고씨들의 집성촌인데 사당만은 절대 불태울 수 없다라고 해서 전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몸으로 이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곳은 바로 임난 때의 의병장인 학봉 고인후의 사당이다. 고인후는 당시 호남 지방에서 최초로 의병 6,000명을 모집, 금산성에서 왜군과 맞섰던 호남 의병대장 고경명의 둘째 아들로, 그는 이 전투에서 아버지 고경명과 장렬히 싸우다 함께 순절했다. 고인후의 11대 종손이자 고경명의 12대 후손으로서 고광순의 사명감은 유독 남달랐다. 가족과 고향 마을의 비보를 뒤로하고 그는 지리산 피악골로 의진을 옮겨 항전을 이어갔다. 임난 때 의병들의 피가 냇물처럼 흘러 피냇골이라 부르던 것이 피악골이 되었다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 피악골.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피악골 연곡사로 들어간 고광수는 이곳에서 장기 항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마치 그 1948년도에 빨치산들이 거기를 해방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의병들도 거기를 장기항전을 준비하기 위한 의병기지로서의 건설, 거기에 목표를 두고 피악골에 이제 주목했던 것들이죠. 그 옆에 화계라는 데가 있는데 화계는 사냥꾼들, 민간 포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민간 포수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고, 영원함의 인후, 지금 목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큰 요충지였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피악골에 1907년 아마도 9월 달쯤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피악골 인근의 화계장터. 영호남의 사람과 물산이 모이는 이곳에서 고광수는 의병 동지들을 규합하는 한편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화계장터에 주둔한 일본군 10여 명을 사살하는가 하면
10월 14일에는 하동 경무소를 습격하는 등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지리산을 무대로 활약했던 한말 항일 의병들의 행적을 조사해온 정재상 소장.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을 열람해 지리산 항일 의병과 관련한 일본 경찰과 행정기관의 각종 보고서를 찾아냈는데, 당시 고광순 의병 부대의 인원이 1000여 명이나 되는 상당한 규모였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이 그 막 수백 명 정도 지휘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에 올 뿐이었는데, 이번에 그 찾은 자료에는 그 고광순 의병장이 지휘했던 부대 규모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도저히 진압이 불가하다. 그래서 별도의 병정을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권도 이미 일본에 넘어가 있던 상황. 그들은 고광순을 폭도의 수괴라고 지칭하며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천안독립기념관과 창평 녹천기념관에는 당시 고광순 부대가 썼다고 알려진 불원복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다. 실제로 이 태극기가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다시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불원복 세 글자가 고광순 부대의 군기에 사용된 것만은 확실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주자께서 가장 애송하던 글귀인데, 불원복은 음의 기운이 다시 충만할 때 반드시 다시 양의 기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주역의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반드시 국권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경찰력만으로 한계를 느끼는 일제는 군 병력을 투입한다. 당시 고광순 의병 토벌에 동원된 일본군 보병 14연대의 진중 일치가 최근 발견됐는데, 그들은 진해에 주둔 중이던 중포병대까지 이 작전에 동원했다. 1907년 10월 17일 새벽, 일본군이 연곡사를 급습했다. 의병의 주력은 당시 다른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던 상황. 고광순을 위시해 남아있던 수십 명의 부하들은 처절한 항전을 끝으로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고광순의 나이는 60세. 315년 전 선조인 고경명이 금산에서 순절할 때와 같은 나이였다. 지금으로 봐서는 뭐 60세가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로서 평균 나이가 한 45세 정도 됐을 때 60세라는 것은 엄청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난 의병의 그런 그 정신이 30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계속 집안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져 왔던 것이죠. 고광순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이는 당시 구례에 살고 있던 당대 석학 매천 황현이었다. 고광순이 피하골에 막 들어왔을 때 더 많은 군사를 모으기 위해 매천에게 경문을 부탁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매천은 끝내 경문을 써주지 않았다. 원래 1906년에 그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임병창이라는 사람이 황현에게 경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걸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불과 10일 만에 이렇게 해산돼 버렸어요. 너무나 실망이 컸던 거죠. 그때 약 900명 정도가 모였는데 900명 가운데 포수는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600명이 대부분 선비들이었습니다. 황현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사람들은 과거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하고 비슷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반드시 패할 거라고 예견했다고. 그러니까 투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들이죠. 고광순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광순이 순절한 뒤 그 순간을 두고두고 후회했던 매천은 일본군이 놓은 불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연곡사로 한 걸음에 달려가 고광순의 무덤 앞에 통곡하며 추모시를 지었다. 고광순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애도와 함께 지식인의 무력함이 절절히 담긴 시였다. 의병장이 죽으면 흩어지곤 했던
다른 의진들과 달리 고광순 의병 부대는 남은 의병진을 재정비해 구례, 하동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 시기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동 출신의 박매지다. 고광순 의병부대의 전적지이기도 한 하동군 악양천변. 이곳에 지리산 항일투사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191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병이 이 일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 땅에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뜻을 꺾지 않았던 의병장 중 상당수가 고광순 휘하에 있던 부하들이었다.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그 의병 활동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광순 의병진이 하동 쪽으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하동과 경남 서부 지역 항일 의병을 일으키는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1962년 고광순은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주서받았다. 하지만 그를 따랐던 부하들 중 상당수는 이름 없이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의로운 죽음들. 정재상 소장은 그들의 활약상을 밝혀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2월에도 정부 기록 문서를 열람한 끝에 남원 출신의 이평국 3부자를 비롯한 36명의 지리산 의병장들의 신원을 확인.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은 그 인적 사항들이 당시 그 일본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의병들은 대부분 보면은 결혼 전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절손된 그런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지리산과 함께 한말 의병 활동의 주요 무대였던 광주 어등산. 지금은 도로 한편에 놓인 표지석만이 이 산기슭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호남 의병들의 존재를 일깨워주고 있다. 어등산은 그러니까 빈번하게 의병들이 이용하는 장소 정도로 삼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등산이라는 지역이 장성 그리고 나주, 광주를 잇는 그 중간 지점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관할 지역이 좀 애매한 부분이죠. 또 그 옆에는 황룡강이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강을 건너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쉽게 접근하지가 못하죠. 어등산을 무대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현재 농성광장에 세워져 있는 동상의 주인공 죽봉 김태원이다. 그는 동학농민군 출신의 의병장으로 그의 호인 죽봉은 현재 농성광장과 동은고가 사이의 도로명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는 기사면이 주축이 된 호남 창의회 맹소의 선봉장이기도 했는데 호남 의병부대의 결집체인 호남 창의회 맹소는 고창 읍성을 점령하는 등 호남 서부 지역에서 큰 맹위를 떨치기도 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이렇게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여러 의진들이 함께 연합해서 1907년에 10월경에 이렇게 결성이 되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의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장성 출신의 기사면 의병장이었고요. 그 기사면 의병장의 그 후속 이제 의병장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출중한 분이 김태원 의병장이고요. 하지만 우세한 무기와 근대식 훈련을 받은 일본군을 고작 화승총으로 무장한 의병 부대가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08년 2월 맹주인 기사면은 금성선에서 패한 뒤 붙잡혀 총살을 당했다. 지금은 광주교로 이름이 바뀐 옛 서천교 아래 천변이 당시 기사면이 처형된 장소이기도 하다. 김태원 역시 넉 달 뒤인 1908년 6월 어등선에서 일본군과의 교전 중에 전사했다. 그 후 일제는 전라도 지역의 의병을 끝장내기 위해
1909년 9월 이른바 남한폭도 대투벌 작전을 전개했는데 전라도, 그 중에서도 전남 지역을 거미줄처럼 철저히 봉쇄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인 일제의 끔찍한 만행으로 인해 당시 무려 3천여 명의 의병이 체포되었고 500명 이상의 의병이 목숨을 잃었다. 작전을 수행하는 반경이 4km 정도밖에 안 돼요. 4km씩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을 전라도 자체를 샅샅이 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고, 도주를 기도했다 해서 무조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큰 거거든요. 전라도 의병이 거의 그때 완전히 그냥 전멸되는 셈이죠. 김태원 의병장이 역시 의병장이었던 동생 김률에게 보낸 편지에는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한말 호남 의병들의 결연한 정신이 절절히 드러나 있다. 호남 의병들의 치열한 항쟁은 이렇게 종식됐지만 그들의 의로운 정신은 이후 소환도의 항일투쟁,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곤 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났던 호남의 저항 정신은 후대의 5.18 광주 항쟁과 민주화 운동의 씨앗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변함없이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다.